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보통 모임이 아닌데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새로운 한국 리더십 개발원 창립 대회 및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진 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진입니다. 사실 이 작은 행사고 그리고 매번 했던 행사지만 할 때마다 행사는 어려움이 절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오후 3시라는 시간이 가장 애매모호한 시간입니다. 모호한 시간에 이렇게 힘든 또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데에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직 리더십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또 필요성이 더욱더 제기되고 있지만 동시에 저희 일반인 CEO라든지 혹은 공직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샐러리맨 이기까지 모든 분들이 바로 리더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리더만의 그 전유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해야 될 그런 공통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시작은 이렇게 조그맣게 조촐하게 하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중심부를 차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외람되지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대통령 리더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리더십, 여성, 그 다음에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해서 그리고 외국의 지도자들의 리더십,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리더십까지도 전반적으로 폭넓게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후에 제가 경과보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단법인 하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요즘 새삼 뼈저리게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리더이시고 또 저희 모임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끝나고 가시면 각자 정말 그 리더가 되시고 또 저희 한국 리더십 개발원의 정말 식구가 되셔서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든 언론이라든지 혹은 뭐 서점에 가면 책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과 저만 힘을 똘똘 뭉쳐도 앞으로 리더십을 널리 확산하고 체계화시키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제 목표는 정말 광화문 한복판에 리더십 연구센터 큼지막한 연구센터를 하나 차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60이 돼도 70이 돼도 오셔서 책도 보시고 그리고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조촐하게 이렇게 세미나 하실 때 그때는 또 백발이 성성해서 이 자리에 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정말 멀리 중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정말 이 모임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정말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저희들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조직을 국내 지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외까지도 네트워킹을 해서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띄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오픈이 됐고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한국 리더십 개발원이라는 치면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100% 완성된 건 아니지만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서 정말 명실공히 한국 리더십 개발원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더십 띵크탱크다. 리더십 하면 한국 리더십 개발원이다. 라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비록 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언제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장점은 아시다시피 다른 다양한 교수님들과 높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게 제가 그러면 실무자의 역할로서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흔쾌하게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서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거의 매달 한 번씩은 저희 사무실에서라도 조그만 미니 세미나도 할 참입니다. 10명, 20명을 모아놓고 나서도 혹은 때로는 그리고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를 할 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맨몸으로 뛰고 주위에 가까운 분들 격려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다른 커다란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그 한국 리더십 개발원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십 띵크탱크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정말 성격 급한 대로 하면 금년 말까지는 정말 그 확실하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뛰겠고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지 않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사이버 공간이든 전화든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나마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셨고 또 제가 공직에 몸담았을 때 또 정부혁신위원회 정책홍보실장을 할 때 위원장으로 제가 오셨습니다. 항상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도와주십니다. 고려대학교의 윤성식 행정학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는 무슨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또 제가 서울대 AMP 과정을 다녔을 때 모시고 또 제가 알게 된 분입니다. 공군 예비역 중장이시고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내시고 합동참모본부의 차장을 지내신 우리 박성국 장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역이신데 요즘에 현역 때보다 더 바쁘시 예비역이 강의 다니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초청장은 드렸습니다만 굳이 꼭 와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친박연대 정하겸 의원님께서 오늘 특별히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단체에 관련을 맺고 우리 정말 소외된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의 권익보 그리고 법적 제도화에 앞장서 와주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리라고 기대해 주십니다. 정부에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하고는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정말 막역하게 지내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고 저보다는 연배이십니다만 친구처럼 이렇게 항상 많은 좋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참 맹활약을 지난 대선 때도 하셨지만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의 이정현 국회의원님이 맨 뒤쪽에 자리를 가셨습니다. 최측근 참모 대변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제가 앞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경찰대학교의 우리 이성호 교수님 왼쪽부터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오랫동안 한 집에서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었고 이제 독립한 이후로는 사회에서 국회에서 맹활동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한대포를 띄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9입니다. 최성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조금씩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회사의 휘러의 대표 계시는 신충철 사장님 뒤쪽에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 조영하 원장님 아까 계십니까? 아, 예.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큰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직선으로서 연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자녀 인연기가 저는 3번의 대한민국에서 최대 기관장인 3선 연임을 지키시고 또다시 연구원장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물러나서 잠시 다른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영하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또 정신이 없어서 반대했지만 이제 목회자십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단일 교회로 하면 아마 5번째 이내로 꼽을 정도로 많은 신도, 정식 신도만 해서 3만 명이지만 그 뒤로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정말 유망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세den교회의 소강석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목사님께서는 또 시인이십니다.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한 시인이어서 많은 시집과 또 저술을 남기셨고,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 센터를 두어서 목회자 리더십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리더십을 전국적으로 널리 대중화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종교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아주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김연화 원장님이십니다. 몇 번째로 바쁜 분 중에 한 분이 정도로 요즘 강연도 많이 하시고 협회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평생교육원 원장님이시고 남서울시민평화대학의 원장이신 김찬호 원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미디어라는 아마 상당히 큰 거의 중견 기업인데 거기 그린미디어의 회장님 봉창훈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중견 행정학자이십니다. 현재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김태룡 교수님 되셨습니다. 예, 맨 뒤쪽.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중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박사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제1인자로 꼽히는 권위자입니다. 서강대학교의 공대 교수님 전도영 박사님 계십니까? 아까 바쁘시다가 다음 중에서 바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를 총괄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주창 기도회 사무총장이시고 현재 명지대 겸임교수로 계시는 장원일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한국 코리아 리서치의 사장님이신 김덕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가운데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부부생활 관련해서
새롭게 감방을 맡고 있는 우리 한국부부행복연구소의 소장 최강현 소장 맨 뒤쪽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생활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문 강의라고 많은 책을 합니다. 재단법인 자치경영정보원의 박길성 이사 겸 기획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뵙겠습니다. 참 좋은 발행 겸 편집부장 김양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잠깐 한번 자료 보시고 고맙습니다. 이화 리더십 개발원의 이혜련 연구원 모셨습니까? 밖에 오셨고요. 이화 리더십 개발원 혹시 원장님 오셨습니까? 하민희 원장님? 명함 저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아마 하고 싶어요. 주식회사 삼풍상사의 대표이사인 허남식 사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행사 때문에 일부러 오셨습니다. 나주방송국의 이사장이신 김일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재단법인 회원의 임종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의 월간조선의 백승구 부장님도 계셨고 뒤쪽에 말씀 가능한 소개를 인사를 안 드리는데 또 중앙일보라든지 몇몇 기자분들이 취재보다는 개인적인 내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델롬이라는 대형 건설회사 강원건설 총무 맡고 있는 정혁태 총무님이었습니다. 대표 이사이신 강성권 사장님. 삼국시에 아주 열렬한 팬이어서 금방을 삼국지 중국식의 그 스타일로 아주 꿈꾼 우리 김대웅 대표 이사가 됐습니다. 제가 혹시 제가 이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교수이시고 교육대학원의 지금 부원장으로 계신 우리 차경환 교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한국 국제대학원대학교의 교수이시고 또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시가 대학원에 이름들이 홍기웅 교수님 일부러 몰려있습니다. 저희들 모인다 하는데 막상 하려면 제가 깜빡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 멀리서 많이 그리고 헬시 컨설팅 대표는 황호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합도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혹시 겨울에 필요하신 우단 모피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우단 모피 회사인데요. 그 우단 모피에 우리 사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성식입니다. 오늘의 그 화두는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리더십은 중요했다고 합니다. 리더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말합니다. 그럼 왜 리더십이 오늘날 유독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가 유난히 빨리 변하고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의사결정을 잘못해버리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기존 질서를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오늘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1등을 거꾸로 떨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21세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항상 좋은 리더를 여태까지 갈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리더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리더, 어떤 사람이 유능한 리더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리더십 개발원이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리더십이 중요한 21세기에 우리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 소장은 아까 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논문 지도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지도해보면 그 학생의 그 프로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진 소장은 다른 학생들하고는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그 치열한 프로 정신, 제가 감탄을 했고 가끔 제가 느끼는 게 아버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지금 MB 이명박 대통령 새로 출범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앞으로 5년을 끌고 가는데 리더십에 관한 대단한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리더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오해랍니다. 좋은 리더는 팔로워가 같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좋은 추종자가 있어야만 좋은 리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리더십은 이명박 대통령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만들어내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한국 리더십 개발원이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또 교육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축사는 짧을수록 좋다고 해서 제가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최진 박사님하고는 전남일보 기자 시절부터 알게 돼서 그 뒤로 청와대에 가시고 또 방송에 많이 출연하는, 요즘에는 거의 방송인이죠. 방송인으로서 또 쓰신 책마다 줄을 그어가면서 다 읽는 독자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거의 한 30여 년을 함께 이렇게 쭉 지켜온 그런 사이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가 아직 2달밖에 안 됐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리더십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고 또 발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진 박사님을 쭉 지켜보면서 최진 박사 자신이 바로 리더십의 교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최진 박사의 열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의 열정에 감동을 하게 되는데, 기자 시절에 전남일보나 그 밖에 다른 그 기자로 계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외고를 쓰시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많은 그런 신념들을 수도 없이 글로 써낸 그 열정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신 뒤에도 그 바쁜 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리하는 그 인간적인 관리 또한 저는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나온 뒤에 방송에 나가서 리더십 그 여러 가지 토론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했었었고, 또 거의 그 정말 여자분들이 애를 그 낳고 나서 그렇게 그 체력이 소진되지 않을까 싶은데, 책 한 권을 써낼 때 저는 그때마다 줄곧 지켜보면서 거의 자신을 다 쏟아내다시피 해서 밤잠 안 자고 또 침대에 깔아놓고 의자에 앉아서 자면서 그렇게 그 많은 훌륭한 역작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그 최진 박사님의 열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이 그냥 단순하게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자신이 늘 바꾸고자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이상을 그려내는 것 같아서, 열정과 그런 이념과 또 그런 좋은 생각들, 신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최진 박사의 최진 박사 그 자신이 곧 리더십의 교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최진 박사에서 그 느끼는 많은 그 리더의 자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진 박사하고 가끔씩 노래방을 가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썩 잘하는 노래는 아닌데 본인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어코 자기가 한 곡이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줘야만이 만족해하는, 아주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강한 것 또한 이명박 대통령하고 조금 닮은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하게 지도자로서의 그 또 남다른 그런 리더십의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국 그 리더십 개발원이 출범을 합니다. 저 또한 느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적합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자기 입으로 강조를 하지만,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체계적으로 리더에 대한 고민과 또 준비, 이런 과정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자로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개발원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의 그런 원칙을 좀 잘 가르쳐 주시고, 특히 자라는 소녀들, 우리 미래의 지도자가 될 어린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의 그 훈련을 시키는 그런 개발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혹시라도 사단법인이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돈도 좀 많이 버는 그런 개발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莲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비틀거리고 또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있는 것은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진 박사님을 뵙고 나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개발은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내어서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짊어지고 나갈 리더십 개발은 앞으로 번영을 확신하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연배 국회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바쁘고 귀한 시간을 저희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교통사고로 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에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한국 척수장애회 13만 회원에 있는 그 협회의 중앙회장을 여태까지 처음부터 해오다가 이번에 18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앞으로 이제 배워볼까 하는 의미로 찾아봤는데 저희까지 시간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감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개발원이 더 번성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리더십에 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선입니다. 축사를 사양하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형님께서 앞에 두 분의 현역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친박연대 소속이라 저는 통합민주당 소속 전 의원이지만 통합민주당 소속 관계자가
축사 형태를 띄어서 인사를 안 드리면 이 개발원이 자칫 정적 중립 시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동생이 나와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나와서 인사를 올립니다. 우선 이 한국 리더십 개발원의 장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어떻든 오늘 이 출범식 있는 또 세미나가 있는 오늘 시점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연일 지속되고 있고 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던 대통령이 불과 2달 만에 국민적 탄핵을 요구받는 대단히 어떤 이 역설의 상황에 놓여 있고 또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듯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또 위기를 받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열리는 리더십 연구 개발원의 출범식인 만큼 정말로 치열한 살아있는 이런 논의가 돼서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어떻든 우리 형님이기도 하고 원장이기도 한 최진 원장님께서 어떻든 가장 예리한 필봉을 날렸던 현역 정치부 기자의 경험 그리고 청와대에서의 경험 또 정부에서의 참여의 경험 또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이 개발원이 원장님의 포부처럼 대한민국의 진정한 리더십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로 이런 이 개발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어떤 헌신, 정열, 열정 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인 자립화가 없이는 그 개발원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 우리 사회의 지도자분들께서 어떤 힘을 합치셔서 재정적인 자립화에도 기여를 해주시고 또 하시고 계시는 여러 기관의 발전과 리더십의 개발에도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인사드리면 상당히 또 건방진 동생이라고 할 것 같아서 아무튼 이 개발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의 이 큰 하시는 일에 뜻하시는 바 큰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한두 번 좀 봐드린 것 같아서요. 오랜 동안 좀 한날 이번 대선 때 이렇게 또 맹 활약을 하십니다. 우리 진선수 위원장님 맨 뒤에 오셨는데 아까 좀 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30여 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협회 감사를 지내셨고 또 전국 공공기관의 감사들만 모인 감사협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직선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감사의 총연합체 역시 그 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재일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무신이고 아마 남북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한하는 우리나라에서 또 최고의 전문가라고 꼽히십니다. 손광주 데일리 NK 편집인이십니다. 또 뒤쪽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걸 아마 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영모 회장님 맨 뒤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를 하면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지는 벌써 5년이 넘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건 한 7, 8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창립 총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어서 서류 작업, 행정안전부와 과정을 거치는데 한 3개월 동안에 거쳐서 줄기찬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정부에서 리더십에 관한 한 사단법인을 허가를 해준 적도 없고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 그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너 차례 가서
퇴짜를 맞기도 하고 다시 또 치료하고 해서 천신만고 끝에 저희들이 허가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최초의 사단법인이다. 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저희들이 임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희들이 5월 말에 이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후 후속 조치하느라고 인선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몇 분만 저희들이 이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10분 중에 5분은 외국에 해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외국에 계신 분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미카엘 김이라고 남가주대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박성국 장군님 이제 저희 자문위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서경대학교 석좌 교수이시고 그다음 한국인간개발원의 원장이십니다. 아마 리더십이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30년 넘게 연구해 주신 최봉환 선생님께서 역시 또 저희 자문위원이십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영식 한반도 교육대학원 교수님께서 역시 자문위원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를 빠뜨렸는데 저희 회계가 감사가 3분 예정입니다. 아직 이제 한 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이고 경영 지도자신 이관섭 관사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정도 더 추가로 저희들이 영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발기인들 20명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정회원 50명 해서 현재 한 70명의 정식을 저희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원들을 점점 늘려서 정말 전국적으로 국회적으로 100명 물론 1000명 2000명으로 이렇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미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 책에 자료를 통해서 대체를 하고 저는 아주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 분들의 말씀을 드리니까 합니다. 지금 촛불 시위가 연일 한 50일째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리더십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 그리고 나아가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황을 볼 2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통령이 혹은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리더십 스타일을 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상대역인 국민들 개개인의 의식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에는 항상 정치적인 상황을 봅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우리와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 혹은 국정원과 안기부, 검찰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전격적인 인사 개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정국이 굴러갔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번에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청와대 인사를 개편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대표 교체를 하면은 이런 촛불 시위 상황은 상당히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누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아마 북한 이런 상황이라면 또 북한 쪽과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국면을 한번 전환시키고 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이런 정치 공학적인 변수로 활용하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 지도자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언론에 충분히 노출됐다시피 정말 목표를 위해서는 과정이나 절차를 과감하게 무시하는 그런 시효형 리더십 그리고 과업지향적 리더십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본인이 앞서서 나가서 풀어나가야 앞장서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진두지휘형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마치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 혼자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세주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지도자는 상당히 손에 잡히는 결과를 창출한다든지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반짝하는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은 정말 진중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철학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상당히 불리한 리더십이다. 자, 이런 지도자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언론을 말씀드렸고 이런 지도자가 국민들을 대하여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변했습니다. 옛날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 옛날에는 아까처럼 남북 카드라든지 어떤 반짝하는 카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좌충우돌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많은 학습 효과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자기 개성이 너무 뚜렷한 대중심리 시대다. 아마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목회자도 계시겠지만 신도들이 다 하나하나 전부 개별적으로 다 똑똑하고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보다 훨씬 더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다 똑똑하고 다 개성이 독특하지만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저는 늘상 얘기지만 일종의 경제 중심주의다. 모든 걸 경제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주지 않으면 분노하는 겁니다. 정치 못한다고 분노하지 않고 경제 못하면 바로 분노하고 그다음 모든 가치를 좀 속된 표현이지만 한다면 돈이 최고라고 하는 부자 마인드가 많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정치, 복잡한 정치, 지금 민주당과 예를 들어 우리 당원들이 지금 재협상 촉구하는 그 시위도 하고 철야 시위도 하지만은 그런 정치인들이 뭘 하든 어떤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가가, 정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지 관심이 많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치 허무주의가 상당히 팽배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대선 때처럼 허경영 신드롬이 발생하거나 사주 점 보는 샤머니즘에 의존하는 성향이 갈수록 높아지는 정치 허무주의가 갈수록 팽배하고 있다. 바로 이처럼 국민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국민들이 뭐냐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가려면 국민들이 완전히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정치적인 전략이나 카드를 가지고 국민들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역시 여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장도 그런 카드라든지 반짝하는 어떤 변수 그럴듯한 것 가지고는 국민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대중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신뢰 회복이만의 관건이다. 그래서 앞으로 리더십이라는 모든 조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야 바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뭘 원하냐. 지금 경제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리더십을 원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달라진 민심을 알아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내겠다. 그거는 곧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신뢰입니다. 편안하게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신뢰를 얻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단순히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사기 대권 종이 가시화 현상입니다. 아마 지금 정권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5년 후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미 박근혜 대표라든지 또 정몽준 혹은 강재석 대표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자체장들 심지어 오세훈이라든지 경기도의 김문수 시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바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임덕이 훨씬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당장 대통령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국민들의 대중 심리를 다 연구를 해서 국민들의 또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 리더십이다. 그래서 저도 책자에 리더십은 곧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국민들이 변했고 세상은 변했는데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우리 북한은 어떻게 하고 또 우리 위기가 발생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여기 계신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압축적인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아직 좀 그럴듯한 미국화 연구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또 연구도 제대로 하려면 그야말로 미국의 헌법의 기본 정신 이런 것 좀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620년 11월 2일에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록에 정복해가지고 내리기 전에 메이플러 컴팩트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에 기반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겠냐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지적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12년 5주 동안 미국 역사상에 유일무이하게 4번이나 당선이 됐던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 링컨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지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에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히 한번 루즈벨트 대통령 한번 좀 얘기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분이 정말로 소외당하고 낙오당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졌던 인간적인 대통령이었다. 또는 한 8년 동안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38에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인간적인 고통을 겪었고 또 그 양반의 그 리더로서 신앙이 또 탁월했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실 연구의 대상이다. 그 사축에 보시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대개 10개의 지표를 씁니다. 대중적 설득력, 위기관리, 경제 운영, 도덕적 권위, 국제관계, 행정능력, 의회관계, 비전 및 정책기획, 평등의식, 시대 적합적인 업무 수행 어느 것 하나 놓고 보더라도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도 문제가 없을 만한 지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루즈벨트를 연구한 학자들, 미국 역사학자들, 학자들이죠. 이 양반들은 모두 결론을 내리긴 여러 가지 집회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로 탁월할 정도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루즈벨트가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논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 10가지 지표, 덕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루즈벨트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잘 나타났나 하나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했었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준비할 때는 장애인 대통령 했다가 그다음에 진보주의 대통령 했다가 별로 잘 안 나가면 진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희망의 대통령 루즈벨트라는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특히 현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루즈벨트 취재를 얘기할 때 이 양반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나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고 사실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전공이 사회정책이긴 합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를 가졌거나 뭐 위지 노동자거나 하여튼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데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이 양반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가 운영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15,000여 개의 기업이 파산하는 그러한 경제 공황의 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마디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밖에 없다. The only thing you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유명한 말이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말이 뉴딜.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짓는 농업지역에 가서 농민들이 하도 고생을 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처음, 뉴딜, 여러분을 새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신문을 타고 가더니 뉴딜이 이렇게 공주에 뜬 얘기는 참으로 그 한편으로도 감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뉴딜을 가지고 한 100일 동안 1930년 뉴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만들어냈는데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입법, 포도주와 맥주 판매 허용을 위한 금지법, 농업부재 입법, 증권 판매 감시 입법, 농업금융 입법해서 이 뉴딜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입법 활동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철학과 개혁 정신인데 참 루즈벨트의 개혁 정신은 사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그 시대의 국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나 싶은데 사실 요즘에 기린스의 제3의 길이 유행합니다만은 제3의 길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루즈벨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양반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지만은 유럽으로 따지면 노동당에 가까운 그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걸 했었는데 이 양반의 개혁 정신은 3가지입니다. 3R이라고 하는데 부재와 경제 공황 시대니까 그 다음에 재건과 그 다음에 개혁이다 하는데 하도 이 양반이 개혁을 열심히 하니까 기자들이 이 양반 혹시 공산당이거나 좌파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거 생각을 해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귀하는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자이신가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에 대답해 주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닙니다. 그 젊은 기자가 재창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각하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철학이라 대통령은 다소 흘러서웠습니다. 철학이라 나는 기독교인이고 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그게 답니다. 상당히 소탈하고 소박하면서도
분명한 그러한 정치 철학이 있었고 이 뉴딜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100일로 알려진 기간 동안 법학자, 경제학자, 사회 노동운동자로 구성된 브레인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개혁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 양반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법부로 투쟁했나 이런 것도 있고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하이라이트는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노변의 담화, 난로패의 담화 이렇게 가지고 한 1,500만 내지 3,000만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지만 그때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연설문과 대담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준비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글을 사랑하는 마음, 연설문을 다듬는 그 진지한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욕심은 대통령께 연설문을 쓰는 사람들이 이거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미국민의 한 62%가 외도를 가지고 있었고 42년경에는 한 80%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다면은 대통령에게 쓴 편지들을 참 읽어두고 싶습니다만은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께 어제 저녁에 담화 방송에서는 은행의 문제를 다루셨는데 아주 흥미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은행 예금도 그렇고요. 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위해서 이것저것 조금씩 아끼고 구매 충동을 억제해가며 저축을 합니다. 그러나 큰 돈은 못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실직을 당하거나 병이 나면 은행에 저금해 두는 게 있지 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실업자가 되어버렸는데 내 적은 돈이 은행에 있는데 은행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걱정을 해보았자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우리 미국민들의 심장에 새로운 연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실직 상태에 있고 아직도 은행문은 그대로 닫혀있지만 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우리들을 이토록 좌절시킨 경제 방황도 곧 끝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신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 표현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 대통령 임무를 훌륭히 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대신 대통령 되십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편지도 많고 뭡니까 반대하는 편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끝에 가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과연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면서 그 루즈벨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느냐 하는 이런 게 있는데 10가지 항목을 참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참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들었고 루즈벨트야말로 미국의 정치와 기업의 새로운 도덕적 기류를 이렇게 불어넣은 그런 사람이었고 대통령으로서 몸에 밴 신념과 개혁정신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과 몸에 밴 정의감, 신앙, 지식에 대한 탐구력 한마디로 이 양반은 자신을 감동시킴으로써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성공적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10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광주라고 합니다. 우리 최신 리더십 개발 원장 좀 불평을 제가 좀 들어놓고 싶습니다. 통상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멋있는 주인공을 우리 김영식 선생님,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루즈벨트를 맡기고 20세기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김정일을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제가 이 악당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개발 최진 원장께서 루즈벨트라는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일을 같이 놓은 이유는 아마도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군단 상황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울러 가장 민주주의적 이 리더십을 보이는 루즈벨트와 가장 이 수령론적
그러니까 수령주의죠. 전체주의 1인 독재, 개인 독재를 대비함으로써 과연 우리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거기에 이제 2년 담당을 하는 연구원을 있었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중도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민주주의적 리더십에 기반한 실용주의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념과 철학이 빠진 실용주의가 될 경우에 자칫하면은 편의주의 내지 절충주의 이런 식으로 하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을 보면서 다 같이 걱정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국정원 산하연구소에 들어가서 만난 분이 황장엽이라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사상 담당 비서이자 국제비서를 지내신 분입니다. 김성종합대학 총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한 5년간 김정일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매주 한 두 차례 만나서 단독으로 질의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것을 조금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 김정일 리더십이 대충 어떤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94년에서 97년 한 4년간 북한에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놓고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게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최소 300만 명. 민간단체에서 발표는 못한 게 400만 명 나와서 발표를 김대중 정부 시기에 발표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이 그때 죽었는데 그 당시에 김일성의 집무실 그러니까 금수산 기념궁전을 이들을 이제 김일성의 시체 미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말하자면 시체궁전 기념궁전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8억 9천만 달러입니다. 이 8억 9천만 달러가 있으면 강냉이를 사서 3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제가격 대비해서.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김정일은 김일성의 말하자면 수령의 어버이 수령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대리인. 그래서 이런 문제 수령은 북한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단 한 번만 발생한대. 단 한 번만. 그러면 그 뒤는 수령의 대를 이어서 중성하는 수령의 대리인만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김일성을 리더십을 다 넘지 않기 위해서 대리인으로서 계속 있는 겁니다. 장군님들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입장에서는 김일성이 계속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그 리더십이 살아있는 것처럼 해야만이 자기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이론적인 과거 구공산권의 그 이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이론은 막스주의와 그리고 조직 이론의 대가인 그 레닌이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이론과 조직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레닌 때까지만 해도 소위 수령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때 수령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수령론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민대중의 이익은 노동계급이 대표한다. 다른 이제 어떤 그런 유산자는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노동계급의 이익은 그럼 누가 대표하느냐? 공산당이 대표합니다. 그럼 공산당의 이익은 누가 대표하느냐? 그것은 수령이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수령론. 그런데 당시에 이 소비에트는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그런 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결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단결의 구심점.
그래서 스탈린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건 좀 필요했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단결의 구실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탈린은 개인 숭배, 즉 수령론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과의 대립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령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폐악은 다 알려져 있다시피 엄청난 정치주의 개인 독재의 폐악이 다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이 리더십은 바로 이 스탈린의 리더십을 그대로 따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당시에 스탈린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리더로서 김일성한테 그것을 리더십을 그대로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김일성 리더십이 서게 되었고, 이 리더십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한이 소위 주체 외교를 펼치면서 야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자기 리더십, 자기 독재 체계를 여하이 공고히 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탈린의 수령론에 기초해서 한 30년간, 50년대부터 길게 한 25년간 이 리더십이 조금씩 바뀌면서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로 들어갑니다. 이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라는 것은 수령론 중에서도 독특한 수령론입니다. 스탈린의 수령론이 인민대중 노동계급 공산당 그리고 수령론을 이렇게 상향식의 어떤 그런 전체적 수령론이라면, 김일성의 수령론이라는 것은 재미있게 바뀌는데 나중에 사회 유기체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는 육체적 생명이고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 이렇게 됩니다. 수령이 주다. 그래서 수령은 뇌, 당은 심장, 그리고 인민은 발달이, 이 개념 사회 유기체수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런 리더십을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김일성이 아닙니다. 김정일입니다. 지금까지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북한의 독재 체계는 김일성이 다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74년도부터는 김정일이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 내부적 강력한 요인이 된 것은 김영주, 그러니까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와 김일성을 받아들인 김정일 간에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권력 투쟁이. 이 권력 투쟁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누가 더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해서 그 신임을 받느냐, 2인자 신임을 받느냐에, 그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5가지 요인 중에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김정일이 결국 이것을 만드는데 그것이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와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 방식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원래 이 10대 원칙이라는 것은 김정주가 초안을 잡았는데, 김정일이가 후계자 74년 4월에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그게 발표가 됩니다. 이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도 너무나 이게 웃기고 참 별종이다라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 안에서도 이것이 대외적으로 잘 발표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무슨 책자에 10대 원칙을 보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핵심은 결국은 김일성에 대한 절대화와 신격화입니다. 지금 절대화와 신격화. 2003년도의 여름에 대구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북한이 미녀 응원단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 미녀 응원단이 김정일의 이 초상화, 그러니까 이 플래카드가 그린 것이 비에 젖는다라고 해서 버스에 내려서 비에 젖는 그 플래카드를 걷어서 울면서 버스에 타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당의 율사상 체계방의 10대 원칙의 제3조 6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3조 6항이 뭐냐면은 수령의 이 초상화를 훼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훼손하는 것을 그냥 방관해도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원칙을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하기 유니버시함과 미녀 응원단의 행동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직, 두 번째가 선전입니다. 선전의 핵심은 세뇌입니다. 5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그 사람들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김정일이가 쭉 배우면서 74년부터 한 20년간 이거를 더욱더 체계화 이론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체 사상의 연도론으로 나타납니다. 연도론. 여러 가지 주체 사상은 총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가 혁명적 연도론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절대화 이것을 이론화시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계속 김일성의 그늘 아래에서 자기의 이인자로 쭉 오면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내생적 환경으로서는 구공산권이 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생적으로는 80년대부터 이미 북한 내에 누적된 사회주의, 사회경제, 계획경제의 모순 때문에 점점 더 이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식량난, 에너지난, 그리고 달러난, 이것이 공착하게 되어서 90년대 중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아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김정일은 선군 정치, 그러니까 북한 내역을 군사, 노동계급 우선주의에서 군사 우선주의로 바뀝니다. 바꿔서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끌고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선군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내용이 있는데 원래 대외 관계라는 것은 대내 정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결국은 핵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령론에 기반하여 있고 지금도 밑바닥에는 김정일에 대한 리더십이 잠깐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제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산주의 수령론이 그대로 있고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일제시대에서 그대로 바로 공산주의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 반봉건 그러니까 절반 할 경우 반봉건 농업사회, 식민지사회에서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을 거의 봉건주의의 어떤 왕처럼 생각하는 계몽군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과거에 우리 왕들에게 진상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직장의 10분의 1, 11조라고 해요. 교회에서. 이 11조를 김일성한테 바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김정일을 리더십을 할 때는 결국은 리더십 형태가 잔존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 김정일을 리더십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스스로는 안 바뀔 거라고. 왜냐하면 자신이 아주 북한 내부의 상황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김정일은 지금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2,300만 민민들을 일종의 인질로 잡아서 노동을 시켜고 노동을 결과적으로 털어먹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루즈벨트는 진정으로 미국의 국민들을 사랑하고 미국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였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거꾸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김정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일 리더십이 바뀐다 그러면 개혁개방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개방을 스스로 못 나갑니다. 왜냐? 자기가 그 독재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기가 만든 독재체를 스스로 물고 바꾸는 예를 거의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리더십이 바뀌려고 그러면 중국으로 치면 마오쩌둥에서 등소평 리더십으로 바뀌듯이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리더십에서 다른 개방의 리더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김정일 스스로가 등소평이 될 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 절격 아주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평화적으로 개혁개방적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결국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점진적으로 연착시키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식량난 경제개발, 경제를 복구하고 그리고 정상화시키고 국제관계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게 만드는 국가 정상화를 통해서 한반도가 상당 부분 급변사태에 말려들지 않고 그나마 이 평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가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역시 핵심은 김정일 리더십을 평화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원장
시간이 촉박하 다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국가 이기 관리에 있어서 리더십과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할 때 대부분이 개인적인 리더십을 여기에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자질이나 어떤 스킬이나 뭐 스타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리더십과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는 한 국가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데 개인 리더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개인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얘기가 종종 나오죠. 대통령 개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이 누군가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 리더십과 시스템을 합쳐서 만약에 제도화된 제도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비교적 사회가 간단한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 리더십으로만 충분했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 리더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도화된 리더십 아니면 개인 리더십과 플러스 어떤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상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보다는 위기 시에 드라마틱하게 리더의 중요성과 시스템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평상시 보통 일본 국정 운영에서는 리더십이 아주 중요하다든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든가 이거를 못 느끼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 시에는 굉장히 사전에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이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위기 당했을 때 대통령이나 리더들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고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적시했으면 피해를 굉장히 줄였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갖다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를 운영하나 조직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더 개인의 몫과 시스템 몫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리더의 몫만 있는 게 아니고 리더만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시스템을 얼마나 잘 짜야 된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짜느냐. 리더 개인의 약점이 있고 한 인간으로서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더 살리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국정 운영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행정 개혁하면서도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리더십에 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CEO 리더십이라고 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 짜는 거 그 다음 그 이후 현재까지 오는 거 봤을 때 이 양반은 또 개인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는 시스템을 조금 소홀히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국가나 정부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때 항상 리더 몫과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 몫이 있고 그것이 같이 가야만 된다라는 같이 가야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같이 가야 하는데 보통 시스템이 왜 필요하느냐? 인간 개인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개인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나 그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위기가 다가서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오감 가지고 어떤 리더나 그쪽의 전문가의 오감 가지고는 국가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갖다가 미리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미하나마 그 사전에 이미 나름대로 징후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이 오감으로 그걸 전문가든지 리더든지 간에 오감으로 그걸 캐치를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캐치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일단 시그널은 옵니다. 시그널이 오면 그거를 다시 인간이, 전문가가, 리더가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위기를 미리미리 캐치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내면 갑자기 그 전문 국가 운영이 저절로 잘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위기가 많이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경우 보면은 항상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들이 항상 위기관리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지만 기습 공격, 마이너는 테러 사건, 대공황 수없이 많죠. 그러면 이런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왜 대통령들이 적시 대응을 못하고 재앙을 불러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갖다가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들은 실패했는가? 그 내용을 제가 우리 유인물의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네 가지를 대표적인 네 가지를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위기 관리에 실패한 이유. 달리 말하면 국정 관리에 실패한 경우가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첫 번째, 리더가 수용적 태도를 갖지 않는 것. 리더가 어떤 이유든 간에 자기에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하기에 바쁘고 남의 얘기를 듣는데 좀 소홀히 하는 것. 특히나 예를 들어서 국가가 뭔가 잘못돼 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얘기는 웬만한 참모들이 리더에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리더가 듣기에 고민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불유쾌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밑에 참모들이나 어떤 정보기관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관료 조직은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구체적으로 눈에 나타나기 시작해야 그때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대체로 리더가 이 수용적인 태도를 갖지 않을 경우에 중요한 위기 관련 정보가 리더한테 보고되지 않는다. 그래서 리더는 가급적인 듣고 가급적인 말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대신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결론은 같으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위기관리를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들은 이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참모들 간에 의견이 달랐을 때 시의적절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리더들이 위기 시에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우물쭈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최선의 결정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 사고가 바로 위기를 그르치는 겁니다. 위기는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라도 적기에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위기 극복에 실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들이 희망 섞인 믿음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wishful thinking입니다. wishful thinking. 위기나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따라오겠지. 내가 새벽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결정을 하는데 집행 잘 해주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위기 대응할 때는 위기 대응에서 머릿속에 어떤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신념, 어떤 안이한 생각,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계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그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이 이렇게 잘 돌아가겠지. 그런 희망 섞인 믿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보고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엄청난 장애, 머릿속 이 컴퓨터가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희망 섞인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위기가 닥치면, 위기가 현재화되면 대부분의 리더들이 참모를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그 회의를 하는 모든 멤버들이 어떤 그 프레셔를 받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해결하다 보면은 갑자기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 의견대로 다 따라가 버립니다. 자신감 있게 소신 있게 말하는 목소리 큰 사람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그룹 싱킹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잘못된 사이클인데, 그게 일반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봐도 시간이 촉박할 때 이런 그룹 싱킹에 사고에 굉장히 빠집니다. 집단적으로 빠집니다. 그 그룹 싱킹. 그래서 그 그룹 싱킹에 빠져서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또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하죠. 이 그룹 싱킹에, 이제 말하자면 미국 같으면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어떤 그 국가 위기, 국가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모들 모아서 토론을 해보니까 한 방향으로 쉽게 결론이 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그대로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특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따라서는 자기 참모들이 획일적인 얘기를 할 거를 염려를 해서 항상 옆에다가 참모들과 반대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하도록 하는 롤을 부여하는 비밀 참모를 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악마의 역을 하는 데블스 애드보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악마 역할. 항상 대부분의 대다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반대 얘기를 의무적으로,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대통령한테 한마디 던져야 하는 그런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이게 집단 그룹 싱킹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보안 장치를 만들어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고, 위기관리도 마찬가지고, 리더의 개인의 몫과 시스템의 몫이 있다라는 것. 시스템은 인간의 부족한 어떤 그 판단력이나 감각, 그거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교하게 시스템을 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을 짜놔도 그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역시 훌륭한 개인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특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들은 바로 수용적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희망 섞인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되고, 그룹 싱킹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러게 되면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도 잘할 수 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기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님으로부터 짤막하게나마 말씀 듣겠습니다. 이 편에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가 돼서 시간이 넉넉하다면은 뭐 아주 재미있는 토론을 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한국개발 한국 리더십 연구원이 이제 창립이 돼서 최진 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일을 이제 해 나가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최진 소장님께서 논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용어로 한다면 새로운 정치 문화가 태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에 적합한 그런 리더십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최진 소장님께서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정치 문화에 적합한 그런 정치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끝으로 김덕영 코리아 리서치 대표이사님께서 이명박 리더십과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거기 말씀드리고요. 일단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최진 원장님의 리더십에 있어서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한 상수다라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그 소개한 바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 최근에 그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결과를 좀 담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얼만큼 반영됐는가라는 질문에 약 한 76%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결도 쉽게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고 없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바쁘게 모셔놓고 이렇게 시간이 제한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일단 저희들이 토론은 다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특별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하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원래 리더십이나 이런 데이터 관계를 한 30년 동안 연구해 오셨던 최봉환 원장님께서 이걸 종합하는 의미에서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짤막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짤막하게 나오셔서 마이크. 네. 제가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매일 교보문고에 가서 3시간 이상 책을 봅니다. 주로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봅니다. 바로 어제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왜냐? 리더십에 대해서 과거에는 정치,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몇 군데 맞는데 15개의 분야, 요새 말로 다학적인 분야에서 리더십을 추구하는데 책을 한 몇 권이나 된가 하고 한번 세봤어요. 700권이 넘어요.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말을 중간에 끊겠습니다. 또 하나는 리더십은 바로 권력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리더십은 바로 권력입니다. 리더십은 바로 부자가 되는 원천입니다. 이건 학자들 거의 15군데에서 출발한 리더십을 제가 전부 책에 가서 이렇게 책 메모하고 있어요. 그걸 한 3개월 동안 하고 있어요. 제 과대가 이 교보문고에 가서 리더십에 대한 현대적인 것, 미래적인 것, 좀 더 아까 여러 여사님 말씀과 같이 과거와 달라서 좀 색다른 리더십을 가진다고 광산에 광주가 금강을 반드시 파고 있습니다. 마지막 1분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게, 오늘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최진 소장, 루즈벨트 발표하신 김영식 교수님, 송광수 교수님, 이성호 교수님, 홍기준 교수님, 김도근 교수님, 사람 앞에서 칭찬하면 좀 신뢰가 된다고 할지 뭐라도 참 준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 안 하십니까? 정말 저는 한 30년 전에 리더십 IQ, 리더십 EQ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낸 독창입니다. 리더십 IQ가 대단히 높습니다. 리더십 IQ를 100으로 본다면 거의 99.9입니다. 짧은 시간이 참 너무 귀중한 이 내용을 여기 모인 청중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좀 이런 귀중한 말씀을 들었더라면 어찌나 좋을까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밀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마 늦게 오신 분 중에 한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고, 한국평화미래연구소의 장영권 대표는 늦게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ING의 조수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국의 국장 하셨고 우리 배정호 국장님, 앵커 KBS 뉴스 앵커를 진행하셨고 뉴욕 특파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좀 국립 말레이시아 대학 그리고 여러 단체 활동하는 유태신 총장님 뒤에서 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몇분 빠뜨린 것도 있죠. 그리고 오늘 좀 수고해요. 저희 행사 진행에 또 많은 수고를 해주셨던 우리 숙명여대 학생들도 몇 분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수고. 저 뒤에 그 현교획 사장님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론 이렇게 귀한 분들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발언 기회를 너무 짧게, 제가 그렇게 짧게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못 듣는 게 너무 아쉽고요. 이 책자로 드렸고 이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다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기자들은 이런 행사를 했다는 데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여기 늦게까지 와신 분들도 이러한 연구를 저희들이 했노라 라는 것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시간이 좀 나시면 댁에 가셔서 한 번씩 훑어봐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시간 나시면 저희 홈페이지 네이버의 한국 리더십 개발원 치면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한 번씩 둘러봐 주시고 또 저희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신 참석해주신 연사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바쁜 시간에 정말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에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 그리고 바쁘셔서 너무 먼저 가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저희 한국 리더십 개발원이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최고의 리더십 연구소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저희 도와준 스태프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힘을 입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다 찍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잠시만요. 그것만 다 찍을게요.